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그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병리적인 현상들 뭐 불평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 단원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생각.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개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났을 때의 주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동물들처럼 그냥 먹는 법, 자는 법, 뭐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말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신체적으로 일단 동물과 비교해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들도 있겠죠. 곰하고 맞서거나 뭐 호랑이하고 맞섰을 때 인간이 그들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그들보다 뛰어나고 도구 사용이나 상징 능력이 탁월하다. 왜 그래요? 상징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감정을 교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뭐 본능에 의해서도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사회적인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그 사회 소속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태어나서 새롭게 배우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그것을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 이른바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면 일반 동물들,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과서나 어떤 교재 같은 데서 이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어려서 이렇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늑대들이 키워가지고 자란 애들은 거의 뭐 늑대처럼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인간 세계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기대했었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게 하고 또 독특한 자기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체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것이 사회화가 갖는 나름대로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을 또 새롭게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나 규범을 다시 배우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해서 그 생활 양식을 배웠는데 생활 양식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양식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양식들을 새롭게 학습하는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사회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사회화가 등장이 되는 원인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활 양식이나 지식이 사회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을 익혀야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익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대중매체나 직장 또는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회화 한 번으로 그냥 평생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사회화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그만큼 사회가 빨리 변화하니까 앞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빨리 변화하게 되면은 이 같은 재사회화의 빈도는 점점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회화를 2번, 3번, 4번, 5번 변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익히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집에서 전화하고 공중전화만 하고 그러다가 뭐 삐삐 사용하게 되고 무선 호출기 사용하면서 이제 통신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화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별로 통신수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또 그 휴대폰 자체가 굉장히 또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또 문화들이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스마트폰 기능 같은 거 익히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십니다만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화만 가지고는 이제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익히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회화 기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소속이 되는 사회화 기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합니다. 언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또 의복을 입는 뭐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사회화를 가정에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되게 말 배우잖아요. 말. 그리고 뭐 이거는 호랑이에요. 뭐 이거는 뭐 사자예요. 호랑이, 어흥, 사자는 뭐 호랑이랑 자주자주 싸워요. 엄마 무서워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개인의 인성에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 뭐 공중도덕을 좀 어긴다든지 뭐 좀 이렇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른들이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때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니?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이 가정에서의 사회화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서 기본적으로 너 이런 거는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너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래 집단,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화는 집단 내의 규칙과 질서의식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 친구와 사귈 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 뭐 우리들끼리 만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뭐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정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의 규칙을 학습하게도 되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비교해보면서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한다. 아,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있네?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 친구, 나한테 비춰진 저 친구는 어떠한 모습이고 저 친구한테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회와 기관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는 가정에서의 사회화, 기초적인 사회화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집에서 배워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화가 이루어지죠. 학교 들어가서 말 배우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이 학교는 공식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등급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의 사회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 등을 학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의 학교에서의 사회화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정에서의 사회화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러요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집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라든지 우리 아이가 집에서 요러요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요즘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을 그냥 무슨 일반 사설학원 선생님들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의 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중매체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또 불특정 다수 한 번에 전파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설명한 가정이나 학교 같은 기관은요. 사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화 대상에게 보여줘야 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여주는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려고 막 하면은 그것을 제재하는 이러한 기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왜 요즘에 그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12세 이상 볼 수 있다. 시청할 수 있다. 15세 이상 시청할 수 있다. 19세 이상 시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등급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떤 개그 프로 같은 걸 보니까 개그 프로는 15세 이상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느 개그 프로가 한번 결방을 했더니 유치원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막 그 프로 안 했다고. 그 프로 보려고 왔는데 막 그 프로그램 안 했다고. 그러면 15살 먹은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15세 이상만 시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13살짜리가 그 프로그램 시청하면은 왜 그 방송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15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15가 나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너 보지 마! 15세 이상 관람할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먼저 딱 얘기하면은 13세 이상이 텔레비전에 딱 앉으면 텔레비전이 확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매체로 인한 사회화에 있어서는 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연령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시청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옆에서 시청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개그 프로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 애들이 막 따라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저런 거는 애들한테 쓰면 안 좋아.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이건 그냥 여기서 웃고만 끝내? 라든지 뭐 집에서 그런 말 쓰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러면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야단도 좀 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얻은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아 정체성 형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아까 사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아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는 또 청소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기 그러면 보통 13세에서 19세의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이 13세부터 19세는 전미사 teen이 붙죠. teen. 그래서 이 전미사 teen이 붙는 나이다. 그래서 teen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teenage. 그래서 이 10대들을 우리가 티네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청소년 시기를. 그래서 유년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이면서 또 이런 때를 우리가 이제 사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굉장히 이제 좀 생각도 많아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자기만의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 티네이지를 일컫는 용어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든지 뭐 주변인이라든지 심리적 이유기, 심리적으로 젖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 뭐 어르신들 제임스 딘이 생각나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또 정서적으로 탄생하는 제2의 탄생기다. 청소년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기에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나 모습 이런 것들을 명확히 드러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부터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나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된 시기다. 확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청소년기가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최고 적합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자도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우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공자가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가? 좋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공부하는 게 가장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평생을 학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아 정체성 형성의 하나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아 정체성 형성의 기능을 보시면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신념을 형성해서 자아 실현에 도움을 준다. 자기 만족을 느끼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 도움을 주려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 개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보통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회화가 끝이 나게 되면 사회화를 이룬 개체들끼리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nteract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고 행위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른바 사회화를 보다 더 촉진시키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일단 내가 존재합니다. 나가 존재를 하면 이게 내가 나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협동입니다. 협동은 두 개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협동이라고 얘기한다. 운동 경기로 보자면 그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2인 삼각 경기라는 걸 해요. 2인 삼각 경기는 두 사람들끼리 다리 한쪽씩을 묶고 누가 더 빨리 반환점을 돌아오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요,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두 사람이 가는 건데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갔다 와야지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빨리 갔다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게 협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이나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두레, 품앗이, 동아리 활동,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협동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형성이 된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협동이다. 2인 삼각경기 연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같은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협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목표를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따지면 100m 달리기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목표 지점은 똑같이 저기가 목표 지점이야.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함께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애쓰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달성할 거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량이 조금 더 나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모이게 되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끼리 서로 대립하고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규칙 안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해야지, 서로 막 그 승부를 위해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막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것도 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들 다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나 운동 경기 같은 것, 특히 이제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쟁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굴복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따지면 줄다리기 같은 거죠. 똑같이 줄을 당기는데 줄을 당기는 방향이 서로 반대야. 목표 지점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립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등 그러면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지나치면 혼란도 발생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은 순기능도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아 그래 문제가 없어. 별다른 얘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문제가 있잖아. 야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잡음이 생기면 아 그래 이게 옛날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집단과 집단끼리 갈등을 벌이는 경우, 개인과 개인끼리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갈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런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집단끼리 갈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의 갈등이 조금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간의 단결을 조금 도모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야구 경기 하다 보면요. 가끔 그 벤치에서 서로 선수들이 확 나와가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투수가 일부러 타자를 공으로 맞췄다든지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선수들이 벤치에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벤치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벤치 클리어링, 싸우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외로요. 그렇게 한번 딱 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팀들이 그 경기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 내에서 이 뭐 고참급들의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그 팀의 결속, 단결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벤치 클리어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끼리 서로 막 언제 전쟁을 터뜨릴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도 옆나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틱 거는 걸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 뉴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남한이 내놓는 입장과 북한이 내놓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북한도 야 그거는 조선의 영토야 건드리지 마라. 대한민국도 야 그건 우리 땅이야. 너네 까불지 마. 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영유에 들어오면은 발포하라고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총 쏴버려 그냥. 입장이 서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립이 첨예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내부의 단결이 보다 더 좀 강해진다. 집단 내부의 갈등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사 갈등이나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의 단면이지만 갈등은 역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 같은 순기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갖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전에 농업사회일 때는 구성원 간의 협동이 우선시됐지만 지금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이 강조화되고 있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전보다 갈등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다른 의미들이 나타나요. 운동경기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선수들이 승부욕이 지나치게 되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경쟁 자체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벤치 클리어링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되면 선수들이 다치는 그런 결과들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보시죠.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렇게 지속이 돼서 유형화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가깝고 친밀하냐에 따라서 1차 관계, 2차 관계, 3차 관계로 구분이 된다. 1차 관계라고 하는 건 정서상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는 관계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1차 관계가 되겠고, 2차 관계라고 하는 건 업무에 의해서 공식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뭐 학교, 회사, 또 뭐 정당 뭐 이러한 관계들이 되겠고, 3차 관계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형성이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관계들. 요즘에 이제 뭐 사이버 스페이스가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뭐 통신상의 채팅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뭐 대면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서로 의사를 교류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관계들이 3차 관계다. 이 3차 관계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개체들을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 집단이 되죠. 그래서 공통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이것을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복수죠?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속이 될 만한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집단의 유형을 보시면 1차 집단, 1차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집단이에요. 가족이나 놀이집단이나 또래 집단들 얘기합니다. 2차 집단은 2차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집단이에요. 학교나 회사, 정당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사회 조직들, 사회 조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조직이 되는데, 자,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체계화하고 공식적인 규범이나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전문화된 사회 집단들을 우리가 사회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직도 집단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그 경기에 응원단에 소속이 되죠. 응원단. 경기에서 막 어떤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모였을 그 당시에만 딱 응원하고 헤어지면 그냥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버스 탄 승객들. 목적지가 비슷하잖아요. 목적지가 비슷하고 서로 또 그 버스에 몸을 담고 있다는 소속감도 있지만 그 버스를 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버스에 탄 승객이나 또 운동 경기에서 응원하는 관중들, 이런 관중들은 사회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사회 조직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체의식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갖게 된다. 소속감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 규범 내, 조직 내의 규범을 학습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이제 사회 조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직의 유형을 보시면 우선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이 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형성이 된 사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나 역할, 업무 처리 방식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집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조직들이죠. 학교, 회사, 정부 조직, 군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공식 조직은 그 공식 조직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공식 조직 내부에서 같은 취미나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사회 조직이다. 이른바 좀 사조직 같은 그러한 모임이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조직들, 뭐 이런 조직들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비공식 조직은 그 활동 여부에 따라서 공식 조직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뭐 예전에는 뭐 같이 말도 섞기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들끼리 뭐 같은 동호회 모임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볼링을 한 게임 친다든지 뭐 이런 활동, 친목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서로도 친해지게 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친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공식 조직의 활동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 조직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뭐 여행 동아리 같은 거 만나가지고 여행 갔다 오는 건 좋은데 막 여행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뭐 업무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은 그다지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나치게도 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공식 조직의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의 활동은 공식 조직의 활동 여부에 조금 자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료제입니다.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 절차 등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으로 해서 사회의 대표 조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 관료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이 업무를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갖지만, 관료제라고 하는 건 그러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 수단 절차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뀌는 이른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또 그렇게 기계처럼 사람들이 탁탁탁탁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다 보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큰 조직 내에 하나의 그냥 부속품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인간성을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지 않고 그냥 그 한 사회의 어떤 부속품처럼 전락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관료제 현상의 관료제가 가지고 오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회제도는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 절차 등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관계에 있어서 개인 역할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질서 유지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화와 마찬가지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제도나 교육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 이러한 제도들을 학습하는 것, 이게 다 사회화 아니겠어요? 가족끼리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종교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든지 또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사회화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각각의 역할들을 배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만한 사회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사회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맞는 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개인이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사회적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지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귀속 지위예요. 이 귀속 지위는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지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지위.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의 어떤 자리라든지 또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신분도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지위, 어떤 노력 없이 주어지는 지위, 이것을 우리가 귀속 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성격은 뭐 아까 성별이 귀속 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요즘에는 그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이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이 되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건 그냥 겉모양은 그렇게 바뀔지는 몰라도 유전자 구조 자체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바꾸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각질 XY를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를 XX로 바꾸거나 XX가 되어 있는 염색체를 XY로 바꾸거나 21번째 염색체는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 자체는 귀속지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음에 성취지위라고 하는 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위. 이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 귀속지위보다는 좀 더 성취주의를 보다 더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에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어머, 학생이 그러면 써? 못 써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행동 양식은. 그거는 그 역할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지위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네 역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지위를 한 개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뭐 부모님의 자식이고 뭐 내 자식의 아버지고 뭐 내 와이프의 남편이고 뭐 이런 지위를 갖지만 또 어디 사회 밖에 나가서 어디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동생이고 뭐 직장에 나가면은 뭐 어떤 뭐 부장님이고 뭐 대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주어지는 지위죠. 그러니까 모든 지위에는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주어집니다만은 사람이 한 개의 지위만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위에 부합되는 역할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위에 부합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역할 갈등이란 한 개인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역할 간의 대립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립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여성이 어떤 대기업의 중견 간부예요. 대기업의 중견 간부인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막 가다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는데 그 전화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이 여성은 엄마로서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업의 간부로서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될까요? 이 갈등 상황이 역할 갈등입니다. 자, 엄마로서 병원에 간다든지 기업의 간부로서 바이어를 만나든지 어느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몫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마다하고 애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 있어? 욕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리 바깥 일이 중요하다고 애를 버리고 그렇게 애를 외면하고 그렇게 바깥 일을 할 수 있니? 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할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역할 갈등은 한 번씩은 다 겪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위가 여러 개의 지위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인과 집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개인의 성장은 집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국민교육헌장에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지 나도 발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 돼야 개개인이 잘 되어야지 나라가 또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개인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소속 집단과 일치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과 집단 간의 바람직한 역할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 영향력,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역할의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집단은 우선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단 목표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 또 개인은 개인이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도 개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개인도 집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보다 원만한 사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사회적인 차별이나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개인은 서로 다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객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대접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그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람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뭐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에요. 정당하게 대우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건 구별입니다. 근데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차별이 제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차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깜둥이라고 놀린다든지, 말 못한 벙어리, 뭐 귀머거리, 뭐 장님, 뭐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장애인들을, 그런 것들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은 사회가 통합이 되기 어렵겠죠. 계속해서 분열 일변도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 불평등 현상은 가치 있는 자원들이 차별로 인해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편중이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 같은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로도 나타나지만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세 번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은 인위적인 불평등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불평등 현상들 간의 연관성,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평등 현상의 유형을 보시면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신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적으로도 불평등, 남녀 간의 불평등, 지역 간의 불평등, 경제 불평등,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정보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왜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그 손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총수의 아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혼을 한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혼 가정이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이란 말이죠. 그러한 집이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덮을 수 있지 않느냐. 사회적인 통념이 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 논란의 여지들이 조금 있죠. 또 정보 불평등,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분에 의해서만 불평등이 나타났었는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불평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층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통합이나 발전을 좀 저해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는 우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개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보다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다라고 이제 롤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회에 대한 의식 전환 운동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전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이 나왔을 때 그 소수자들을 동일한 개체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죠. 또 봉사나 공존,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면서 같이 가지게 되는 봉사나 공존의 가치관들을 갖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될 불평등 현상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절차 마련하는 거 필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교육 투자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이 사회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화된 개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그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화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회화의 결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졸려서 잠을 잤다. 이거는 본능이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모기에 물린 팔을 긁었다. 이것도 본능적인 내용이죠. 근데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거는 한중일, 동양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회화, 4번의 내용이 사회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의 정답 4번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사회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또래 집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특수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같이 노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돼. 같이 놀면서. 그러면 노는 것도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사는 목적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화 기관이다 그랬는데 회사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소속되는 사회화 기관이다. 3번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학교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사회화 기관이다.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이거는 관료제의 내용이지 학교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거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협동은 목표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이다. 이거는 갈등이지 협동이 아니죠. 두 번째, 운동경기, 검정고시 시험은 갈등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검정고시 시험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경쟁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3번, 경쟁은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는 작용이다. 이거는 협동이지, 그죠? 경쟁이 아닙니다. 다음, 동일한 상호작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그렇죠. 동일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협동이냐 경쟁이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인터넷 게임 동호회, 인터넷 대화방,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관계, 우리가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관계,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3차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이 여기서는 정답입니다. 4차적인 관계는 있지도 않았어요. 1, 2, 3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단은 그랬습니다. 조건 1, 다수의 사람들. 조건 2, 지속적인 상호작용. 조건 3, 그들만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형성.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단이 뭐냐 하는 거죠. 시내버스 승객들, 지속적인 상호작용 없다 그랬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들도 마찬가지죠? 자, 미래중학교 동창회. 동창회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잖아요. 소속감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창회가 사회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영화관에 모인 관람객들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음 6번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이다. 지위입니다. 그죠? 능력과 노력에 의해 귀속 지위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귀속 지위가 아니라 성취 지위죠.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지위가 달라지면 기대되는 역할도 달라진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 설명을 드렸었죠?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과 집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성장은 집단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죠? 개인의 행동과 판단 기준은 반드시 소속 집단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집단은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목표를 수립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시죠.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공통 이유는 그랬어요. 살색 크레파스의 명칭을 살구색으로 변경했다. 살색. 인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미국 가면은 흰색이 살색이고요. 아프리카 가면 검은색이 살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살색, 살구색을 살색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살구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이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 안내견 탑승을 허용한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견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 안내견들을 차에 태우는데 개 못 태운다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용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차이를 인정하는 노력이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차이를 인정하는 노력.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색.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살색이 다 그렇지 않다. 다 우리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인식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회사 내의 남녀 승진 규율이 다르다. 차별이죠. 그죠? 중학생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중학생,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별인 거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왜? 이건 차별이에요. 회사 내에서 힘든 일은 남직원이 담당한다. 왜 형광등 갈고 정수기 물 갈고 뭐 이러는 거는 다 남자가 해야 되냐? 레슬링 선수같이 생긴 여자도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자, 이거는 힘든 일은 물론 남자들이 해야죠. 남자들이 힘이 더 센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남자 직원이 해야 될 일, 여자 직원이 해야 될 일 구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커피 타고 뭐 복사하는 거는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여자가 해. 남자들이 어떻게 그런 거래? 마찬가지로 힘든 일, 그런 건 남자가 해야지.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차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3개, 2번을 제외한 1, 3, 4번은 전부 다 차별인데 2번 하나만 구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다음 10번입니다. 정보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교육을 확대한다. 자, 다음, 정보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정보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보를 소유한 양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이버 범죄는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보 불평등 현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정보 공유하고는 좀 관련이 좀 적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가 다단해질수록 그러한 것들은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 단원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